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학들이 박원장입니다. 2023년도 벌써 3일이나 지났네요. 진짜 시간 빠릅니다. 오늘은 제가 BC주 주정부 이민, 요즘에 익스프레스 엔트리 영주권을 받을 때 두 가지 루트가 있는데, 크게 연방 이민으로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보통 보시거나 중소도시 가시면 RNIP를 보시거나 또 다른 이민법으로 주정부 이민을 봐요. 왜냐면 익스프레스 엔트리 항목 중에 주정부 이민을 받으면 추가 점수가 600점이 채워지는 게 있다 보니까 연방이민 보시면 아무리 점수를 굴려도 나이 점수에서 깎이죠. 나이 든 사람들은 결혼한 사람 점수로 또 점수가 일부 또 없어지죠. 또 직장 경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foreign work experience 점수가 또 깎이죠. 학력이 없는 사람 학력 점수 깎이죠. 이래저래 점수를 보면 1200점 만점이지만 내가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점수는 뭐 300점, 400점 안 되는 경우 너무 많아요. 지금 커트라인이 500점이나 이런데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주정부 이민으로 많이 이제 눈길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정부임에서 많이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주정부임의 점수 구성이 어떻게 되나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그 비디오를 사무실에서 이렇게 유튜브로 찍는 거를 사실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구독자도 한 550명 가까이 되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조금 더 열심히 양질의 컨텐츠를 드리기 위해서 나름 노력해 볼게요. 저도 이민법을 각 주마다 이민법을 저도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설명해 주실 분들은 캐나다 현지에 있는 이민 컨설턴트 분들 하셔야 되는데, 그분들 사실 너무 바쁘거든요. 실제로 실무 보셔야죠. 이렇게 사실 미안하지만 돈 안 되는 유학 후 이민을 하시겠어요? 취업 이민이라던가 뭐 다른 투자 이민이나 이런 거 하시겠지.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돈 없는 학생들, 또 가족이 가는 경우 그 투자 이민이나 사업 이민이나 이런 거 하실 수 있는 금액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짧은 기간에 공부를 하고 취업비자로 영주권을 하는 거를 사실 플랜을 짜들다 보니까 유학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민가와 같이 접목을 해서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민법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떤 이민법이 맞다, 나한테 맞는 이민법이, 캐나다 이민법이 주정부 이민은 각 주마다 다 찾아보면 7, 80개 되는 것 같은데요. 이 7, 80개 이민법을 나한테 일일 법이 좋다, 일하는 법이 좋다, 이거를 이렇게 딱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왜냐면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수시 입시, 고등학교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생들 대학교 가잖아요. 수시 입시를 하는데 내가 진짜 이 A라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 안만 있다, 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 이민법이 여러 개지만 나한테 맞는 거는 내가 좀 알고, 어느 정도 이민법이 이런 거라는 거 알고, 추세도 알고, 전략도 좀 짜고, 그 다음에 현지에서 이민 컨설턴트라고 상담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설명을 좀 들으면 제가 감히 어느 정도 그림은, 이런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대략 그림은 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11월 달에 바뀐 것 같아요. 제가 12월에 이걸 봤으니까 BC 주정부 이민이 200점 만점인데 똑같이 총점이 200점으로 같아요. 근데 이 점수의 구성이 바뀌었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 현재 200점 바뀐 거 보면 개인 점수가 120점이에요. 기존에는 개인 점수가 80점이었거든요. 기존의 이민법은 개인 점수가 80점, 경제적인 점수가 120점에서 총 200점이었는데 지금 바뀐 거는 개인 점수가 120점으로 늘어났어요. 큰 차이가, 개인 점수 그럼 120점이 무슨 항목이 있느냐? Direct Related Work Experience. 직접 직장 경력, 어떤 경력이 있는데, 직장 경력이 있는데 그게 정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력이어야 되냐는 거죠. 캐나다에서 잡오퍼를 받아서, 기본적으로 BCG PNP는 잡오퍼가 기본이에요. 고용주 계약서. 우리 어떻게 보면은 어디 직장에 취업할 때 계약서 쓰죠. 그런 것처럼 BC주 PNP의 어떤 공통적인 표준 양식이 있어요. 이민국 사이트 가면 다 있어요. BC PNP Job Offer Form 하면은 어떤 양식인지 딱 뜨거든요. 몇 장짜리. 그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받았을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유학원에서 일을 해요. 예를 들어서 유학원에서 일을 하는 직원인데 캐나다에서도 어떤 사문직에 똑같은 직원으로 해서 취업이 됐어요. 그러면 취업이 됐을 때 이 취업을 된 직업에 내가 과거 10년 동안 몇 년의 경력이 있느냐, 이걸 보는 점수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BC주 PNP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유학원에서 일을 했었는데 밴쿠버에서 요리를 한다, 요리학과를 졸업해서 유럽을 한다, 요리학과에서 요리를 한다, 그러면은 직업이 빵점인 거예요. 직업 점수가. 왜냐면 얘네는 그냥 단순히 work experience가 아니라 directly related work experience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directly related work experience, 이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Direct Related Work Experience, 이 직접적인 직장 경력 때문에 BC주는 특이하게 현지에서 1년 일하고 2년 일하고 3년 일하고 하면 현지에서 일할수록 점수가 올라가요. 그게 강점인 것 같아요. 타주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현지에서 1년, 2년, 3년 일했을 때 이렇게 팍팍 점수가 뛰는 거죠. 물론 이제 중간에 직업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구성이 40점, 그 다음에 highest level of education이라고 해서 최고 학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국에서의 학력도 포함돼요. 제가 한국에서 석사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석사 학력이면 BC주 주정부임에서는 석사이민이 만점이었거든요. 석박사가 동일했었는데 이번에 새로 바뀐 거에는 이게 40점으로 배점이 늘면서 석사하고 박사의 구분을 뒀더라고요. 5점 차이를 뒀고요. 이래서 한국에서 학사 졸업하신 분들, 만약 현지에서 컬리지를 나오면 최종 학력이 컬리지가 아니로 한국의 학사가 더 좋은 거잖아요. 한국의 학사를 학점 인정을 받고 가셔야 돼요. 이게 학점 인증 기관에도 웨스라고 있거든요. 거기 또 찾아보면 다 있어요. 웨스라고 들어가시면은 거기서 내 대학에서 나온 그 학력을 가지고 웨스에 보내서 캐나다의 학력으로 인정받는, 요걸 미리 해놓을 수 있어요. 요거 한 5년 걸리거든요. 5년이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미리 해놓으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랭귀지 스코어가 있네요. 랭귀지 스코어는 이제 영어나 프렌치 두 가지를 다 보는데 이게 40점 만점이어서 아까 Directly Related Work Experience 40점, Highest Level of Education 40점, Language Score 이게 40점. 그래서 이게 총 합해서 120점 구성이고요. 예전에는 이게 다 합해서 80점인데 지금 120점으로 늘어난 거죠. 그리고 이코노미 팩터라고 그래서 경제적인 요인인데 예전에 120점이던 이게 80을 줄었어요. 가장 큰 걸 보니까 예전에는 스킬 레벨 오브 BC 잡 오퍼라고 해서 60점 배점이 엄청 큰 게 있었는데 이게 없었어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매니저, 식당 매니저, 밴쿠버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 식당 매니저, 마트 매니저, 뭐 학력이 낮고 영어 낮아도 매니저면 점수가 엄청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진짜 어떻게 보면 짜고 치고 막 이런 게임하는 것처럼 다 매니저라고 써주는 거예요. 사무실에도 매니저, 마트에도 매니저, 식당에도 매니저, 레스토랑에도 매니저,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점수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 점수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꼼수 쓰는 분들, 매니저가 아닌데도 매니저라고 타이틀 걸어서 60점 걸었던 분들, 얻었던 분들, 그게 없어진 거죠. 그래서 최근에 바뀐 거는 이게 80점으로 이코노미 팩터가 바뀌었는데 이게 그 60점이 아예 없어지면서 특이한 게 웨이지가 생겼는데 연봉 점수가 있거든요. 과거에는 웨이지 오브 BC 잡 오퍼라 해서 연봉을 봤어요. 근데 예전에 또 어떻게 했냐면 연봉만 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연봉을 불리기 위해서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급이 20불인 사람이 연봉을 높게 하면 점수가 올라가니까 연봉을 높게 일을 하는 시간 늘렸던 거죠. 3시간, 40시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연봉을 높이는 것도 알고, 얘들 똑똑해요. BC주 사람들 자꾸 영주권 들어온 사람들 보면 다 식당 매니저, 마트 매니저, 그 다음에 뭐 조그만 그냥 사무실, 그냥 일반 사무직 직원 이런 걸로만 자꾸 들어오니까 자기네가 필요한 사람들을 못 뽑는 거예요. 각 주마다 이민의 쿼터가 정해져 있거든요. 한 8,000명 정도? BC주가 한 8,000명이고 온타리오주가 주정부인이 한 9,000명인 것 같아요. 명수는 캐나다 이민정부에서 받아서 할당량은 있는데 맨날 순 이민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매니저, 식당 매니저, 마트 매니저니까 자기네가 필요한 직업을 뽑을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이번에 바뀌었을 때는 얘네가 똑똑해요. 이번에 점수를 55점 100점을 하면서 hourly wage of the BC job offer라고 해서 BC주에서 고용주인데 이제 job offer를 받았을 때 시간당 급여를 봤어요. 시간당. 정말 순수하게. 예를 들어서 BC주에서 식당에서 일한다. 시급이 뭐 18불이다. 네가 시급이 18불이니 시급이 40불이니 시급이 50불이니 시급을 가지고 이제 이분의 점수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차트로 55점으로.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또 드는 생각은 이렇게 시급으로 보면 내가 실제 버는 돈이 만약에 정해져 있어요. 월급 300만 원으로. 근데 일하는 시간이 주당 50시간이었는데 신고를 주당 30시간으로 하면서 시급을 올리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건 정말 제재가 걸리면 안 되겠죠. 이런 생각도 그냥 살짝 했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캐네디언들, FM대로 하는 분들은 당연히 시급으로 고용계약서를 쓸 것이고 그게 불법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시간당 급여에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 차트를 보면 이제 제가 이따가 항목을 볼게요. 실제 차트를 보면은 또 점수가 시급이 낮을수록 점수가 낮아요. 그리고 또 특이하게 들어간 게 전에는 이제 10점 100점인데 지역 점수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전에는 표현이 Regional District of Employment라고 해서 Regional District of Employment라고 해서 어떤 내가 채용이 된 곳의 지역이 BC주 안에서 어디냐. 밴쿠버는 0점, 밴쿠버 외곽은
10점 이렇게 단계별로 뭐 0점, 2점, 4점, 8점, 10점 이렇게 멀어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거를 25점은 점수가 꽤 높아졌어요. 10점이 아니라 200점 만점에 25점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 25점 안에 그게 들어갔어요. 밴쿠버는 빵점이고요. 밴쿠버의 그 외곽 쪽은 다 거의 10점으로 바운더리를 해놓고, 또 컬리지를 어디서 나왔느냐, 컬리지를 공부를 내가 어디서 했느냐, 뭐 알룸이라 그래서 외곽 쪽에서 컬리지를 나왔다거나 아니면 외곽 쪽에서 워크 익스피리언스가 1년이 있으면 그걸 10점, 그 다음에 잡어퍼를 그 지역에서 했으면 10점, 이렇게 해서 25점 정도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개인 점수의 구성 변화가 직접적인 연계 경력이 25점에서 40점을 늘었다는 것과 최종 학력 점수가 25점에서 40점을 늘었다는 것과 영어 점수가 30점에서 40점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직업 레벨에 따른 점수 구성 60점이 아예 없어졌고요. 직업의 레벨을 올리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직업의 레벨보다는 실제 급여가 너 월 시급 매 시간당 얼마 받아. 우리도 시급이잖아요. 우리도 고급 연봉은 시급이 센 직업이잖아요. 너 시급이 얼마야? 이런 직업에 따라서 구분을 한 거죠. 그리고 BC주 이번에 이민법에서 특이한 거는 프라이어리티 잡 그 필드를 얘네가 선정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200점 만점에서 미니멈 스코어가 있을 거잖아요. 200점 만점에서 어느 점수 이상이면 뽑는다 그랬으니까 점수가 낮을수록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 마지막 달에 제가 BC주 PMP 드로우를 보니까 여러분도 볼 수 있어요. BC주 이민국 사이트에 가시면 거기 보시면 이제 헬스 직종 또는 테크 직종, 그 다음에 유아교육 직종. 유아교육을 강조하는 이유가 유아교육 직종이 아예 따로 생겼어요. 유아교육 학과로 유아교사로 일을 하면 남들 104점인데 유아교사는 60점밖에 안 돼요. 정말 낮아요, 계속. 제가 봤을 때 유아교육은 향후 5년 동안은 BC주에서 좀 빛을 발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유아교육의 업무 직종상 남자분들이 웬만하면 할 수 있는 직종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물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보통 접근을 안 해. 그리고 유아교육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아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페이도 너무 작죠. 그러니까 보통 아줌마들이나 아니면 정말 어린이 좋아하는 젊은 애들이나 아니면 영주권 정말 빨리 받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간단 말이에요. 게다가 BC주는 유아교사 자격증 교환도 되잖아요.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받고 교환해서 가서 현지에서 유아교육학과 안 가는 경우도 많고, 유아교육학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공립컬리지를 세컨 레벨로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레벨로 해서 바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보니까 유아교육학과를 라이센스를 전환을 해서 현지 가서 유아교사 코업을 하거나 현지에서 직업을 구하는 경우도 많고, 현지에서 어학연수를 하다가 라이센스가 있으면 그냥 어린이집에서 너무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잡업해주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근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면 이렇게 단순하게 갈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현재 유리해요. 그리고 또 또 아까 점수가 낮아도 하는 게 보니까 이제 HCA, 덴탈 어시, 또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이런 의료계통학과는 또 낮아도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또 한번 볼게요. 영어 점수가 예전에는 만점이 CLB 10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CLB가 9 이상이어도 만점이네요. 그리고 예전에는 없던 프렌치 점수가 생겼어요. 프렌치를 할 수 있으면 10점이 생겨요. 이것도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 10점을 이거 없애더라도 대충 점수를 계산을 해보면은 앞으로는 사실은 연봉이 웬만큼 되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직장 경력이 있는 걸 연결하거나 이렇게 Directly Related Work Experience가 직접 그 경력이 딱 포인트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실 BC주도 쉽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BC주도 쉽지는 않은데, 대신에 우리가 공략을 좀 프라이어리티 직업, 우선 직업을 가지고 공략을 하면 조금 괜찮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볼게요.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저희가 요즘 유아교사 자격증도 많이 해가지고, 또는 이제 타주에 있는 애들, 제가 온타리오주에 있는 애들도, 온타리오주 이민 되게 어렵잖아요. 그 학생들도 졸업하기 전에 그냥 보험처럼 유아교사 자격증 따놓자, 여자 학생들한테 얘기하거든요. 그거 따면 그거 공부하고 나서 졸업하고 꼭 본인이 공부한 전공으로 취업을 안 해도 이 자격증이 있으면 자격증으로 취업할 수 있는 거니까 BC주 와서 영주권 하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온타주에 계신 분들 뭐 비즈니스과를 전공을 했다. 근데 영주권이 좀 어렵다. 그럼 BC주 와가지고 HCA, 이게 뭐냐면 헬스 어시스턴트 과정이 있거든. 헬스케어, 이런 그 간호조무사, 이런 요양사 자격증 이런 걸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요즘에 덴탈 워시도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덴탈 워시도 1년밖에 안 되고, 파머스 테크니션도 공립에서 3년 할 수도 있지만 사립에서 1년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직업도 물론, 왜냐면 영주권 받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은 걸리지만 이 시간을 요즘에는 공립으로 가서 무조건 2, 3년을 하는 게 아니라
공립을 가는 시간 대신에 사실 BC주는 BC주에서 일하는 걸로 포인트를 쌓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렇게 보면 BC주에서 Directly Related Work Experience가 총 40점 만점인데요. BC주에서 1년을 일을 했을 때, 그리고 또 잡오퍼가 BC주에서 받고, 또 BC주에서 1년을 일을 했었고, 그리고 BC주에서 2년 정도 일을 하면 그 점수가 오히려 경력 점수가 많이 쌓이는 것 같아요. 한 28점 정도? 그러다 보니까 사실 BC주는 가서 대학을 내가 정말 연계대에서 내가 요리다, 헤어다 이렇게 딱 연결된 학과를 가서 내가 원하는 직업을 딱 연결이 되는 경우에 하는 경우도 많지만, 제가 정말 밴쿠버 많이 보냈는데요. 많은 분들이 대학을 안 나오고 현지에서 취업비자 돌리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사실 온타리오주는 취업비자 LMA 받아서 취업비자 바뀌는 경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온타리오 컬리지와 유니버시티가 너무 많아. 한 50개가 있거든요. 근데 BC주는 거의 없어요. 개수 세보시면은 온타리오주의 50%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국제학생도 많지 않아요. 다 현지 애들이 공부하는 거지 국제학생을 많이 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학생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거의 영주권자들, 현지인들 위주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외곽 쪽 조금만 떨어진다, 한두 시간, 밴쿠버에서 한두 시간만 떨어진 데 가시면 이런 자격증, 유학에서 자격증을 따고 가신다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과를 나와서 직업을 잡기가 어렵지가 않고, 지금 각 주마다 BCPMP나 온타리오주나 이렇게 이민 리포트를 매년 이렇게 발행을 하거든요. 그걸 보면 BC주가 예를 들어서 한 8,000명을 뽑는다 했을 때 영주권 신청을 했을 때 받는 사람의 퍼센트가 80%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엄청 높은 거죠. BC주는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게 내가 전략을 짤 수가 있어요. 왜냐면 거의 뭐 매 2주마다 한 번씩 계속 사람을 뽑고 이게 정확하게 표시가 됐다. 자, 12월 20일 날 몇 점 몇 명 뽑았다. 뭐 이 직업으로는 얼마를 몇 명을 뽑았다. 이렇게 2주마다 정확히 딱딱딱 나오는데 이게 지금 10년 동안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온타리오주는 좀 뭔가 좀 안개 같은 거. 자기네 마음대로 계속 바꿔요. OIMP도 보면 어느 순간 국제학생 이민법 받았다가 지네 맘대로 갑자기 뭐 타겟티드 잡이라고 해서 자기네 맘대로 어떤 직군 뽑아서 갑자기 딱 뽑았다가 2주마다 한 번씩 계속 뽑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3번 뽑는다고 마냥 기다려야 돼요. 언제 뽑을지도 몰라. 그냥 마냥 기다려. 그러니까 그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 일을 한 20년 넘게 했는데 온타리오주에서 공부를 내가 원하는 과가 굉장히 많잖아요. 온타리오주에 뭐 덴탈 하이진 딱 갈 수 있어. 뭐 마케팅, 뭐 토론토 대학, 조기학도 많이 가죠. 또 방사선학과, 물리치료학과, 또 호흡기 치료학과, 워낙에 과들이 많잖아요. 갈 수 있는 과들이 다. BC주는 다 가지도 못해. 그 의료계통학과들은요. 그래서 온타리오에서 공부를 하고 자동차 정비, 뭐 헤비 이퀴먼트, 뭐 중장비 정비 너무 많아요. 과들이.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건 다 공부하고 짐을 딱 싸가지고 BC주에 딱 와가지고 영주 공부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아서 저는 그 당시에 왜 사람들이 굳이 온타리오에서 공부를 하고 BC주를 바로 올까 싶었는데, 그 이유가 타주에서 넘어오시더라도 점수를 2점밖에 안 깎아요. 아까 200점 만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00점 만점에서 깎는 게 2점밖에 안 깎다 보니까 거의 정말 없는 점수잖아요. 졸업을 하고 자기 PGWP 3년 없어지기 전에 바로 BC주로 넘어와서 하는 거죠. 저희 고객 중에 이거는 굉장히 좋은 팁이라고 될 수 있는데, 한 명이 세네카 대학을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원장님, 제가 올해 졸업인데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을 안 했다는 거예요. 3년까지만 하고 중간에 세네카 대학을 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아쉽대. 한국에 와서 대학을 1년 다니고 졸업하고 싶대요. 근데 원장님 저 PCWP 어떻게 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아라. 나한테 연락하고 졸업하기 전에 나한테, 저희는 고객들 저희하고 카톡 다 연결돼 있거든요. 카톡 채널이. 졸업을 하고 원장님한테 연락해라. 그럼 내가 PCW 신청을 할게. 대신에 한국 와서 할 거고, 한국에 와서 졸업하고 다시 그 PCW 받은 거 가지고 나가면서 공항에서 3년 받을 수 있다. 정말 그래요? 그럼 당연하지. 그래서 자기는 졸업하고 바로 PCW를 써야 되는 줄 알았다. 아니 그렇지 않아. 바로 안 써도 되고 네가 2, 3년 뒤에 써도 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다 노하우가 있어요. 요령이. 저희가 해봤으니까, 제가 직접 제 손을 해봤으니까 여러 케이스, 10명이나 10명이 다 되면 그게 되는 거잖아요. 다른 분들은 그냥 여러 가지를 원장이 직접 비자를 한다거나 취업 비자를 해본다거나 이분들이 영주권을 어떻게 봐 이런 거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유학원이 크고 많이 부서가 나눠져 있는 경우에는 업무가 다 쪼개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업무를 하지 않죠. 근데 저희도 물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캐나다로 가시는 분들의 컬리지에는 저는 탑 랭킹 5위 안에 든다고 저희 유학생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일부 컬리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1등인 컬리지인데도 되게 많고 실적이. 그랬는데 그렇게 볼륨을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시스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많은 일들을 이렇게 소수의 인원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물론 제가 상담을 하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이 시스템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이기 때문에 저희는 비자라던가 PGWP를 저희가 다 직접 해드리거든요. 비자 연장이나 저희 어디 맡기지 않아요. 저희가 다 직접 하는데 그런 포탈이 다 돼 있고 프로그램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정말 AI나 프로그램이 정말 활성화되기 전부터 저희는 10년 전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현지에서도 저희가 비자를 연장을 한다거나 학교를 바꾼다거나 지역을 바꾼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저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캐나다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은 올해 2023년 9월 학기 받고 있고요. 본인의 이제 영주권 플랜을 이제 봐야 되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공부라던가 내가 하고 싶은 직업, 앞으로의 진로를 잘 고민하셔서 저희 유학트리하고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BCPMP 200점 만점 어떻게 점수 구성되는지 좀 보셨어요? 가상으로 내가 캐나다에 가서 취업을 해서 1년, 2년 있는다면 어느 정도 점수가 될까? 이걸 좀 계산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가 그 점수가 부족하다고 판단됐을 때 그 점수를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어떻게 전략을 짜갈 수 있는지를 여러 방면으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감사하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저희 유튜브에 댓글 달려주시고, 제가 또 다음 편에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